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선호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거듭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경찰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할 걸로 보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은 2024년 2월 깜짝 폭로를 했습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단 겁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으로 보고 당사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에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의혹은 김 의원의 비위 논란이 커지며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전직 동작구 의원 A씨와 B씨의 진술서를 보면 금품 전달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월쯤 김 의원 자택에서 김 의원 부인에게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6월에 5만 원권 1,500만 원과 반원권 500만 원에 새우깡 한 봉지가 함께 담긴 쇼핑백을 김 의원 부인에게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인이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1,000만 원을 건넸지만 김 의원 부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며칠 뒤 김 의원 최측근이 전화로 다시 돈을 요구해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6월에 반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병기 의원 측은 이수진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던 건이고 문건 작성자들도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거로 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5천 의혹 등 모두 11건으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된 김 의원에게 금품 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건데 결국 사건의 실체는 경찰 조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강선호 의원을 전격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성역이나 예회는 없고 끊어내야 할 건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정 운영 동력과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가 겹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든지 아니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없어도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명목에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강선호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버티던 강 의원은 새해 첫날 자신의 SNS에 이미 당과 당원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당을 떠나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기습적인 탈당 발표 13분 뒤 민주당은 저녁 8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고 70분 논의 끝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의원을 조사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내린 결정입니다. 차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탈당하였으나 제명키로 하였다. 1억 원 녹취록의 또 다른 축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5일 밤 9시 갑질, 특혜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는데 후속 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강선호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본격화하고 비판 여론까지 거세지자 민주당은 새해 벽두 칼을 뽑았습니다. 도덕적 우월성을 자부해온 여권으로선 대형 악재에 나름대로 불을 끈 셈인데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의 과거 폭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전에 러브콜을 받았다며 국무총리 제안서를 인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시 인턴 직원과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3분에 달하는 대화에서 이 후보자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단순히 의원 이름만 들어간 언론 보도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에 당장 고성이 날아듭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부역, 배신, 협잡 등의 단어를 쓰며 후보자 지명 직후 제명을 조치했던 국민의힘은 낙마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신의 지역구 시구 의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삭발을 강요한 것까지 나왔다면서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건 없었습니다.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친유계로 꼽혔던 이해훈 후보자의 변절에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인은 철학과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깜짝 발탁은 연정이나 탕평이 아니라 사람 빼가기라고 평가절하하며 최근 뒤늦게 화제가 된 국무총리 제안설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의원을 통해 총리직을 제안받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제가 뭐 욕심낼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잇따르는 잡음 속에 이해훈 후보자는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파장을 잠재울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정부 여당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전력이 있는 인사가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 문화를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오르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인턴 보좌진의 인격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열리는 올해 첫날 여야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신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국민의힘은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병오년 새해 첫날 노사모 출신 첫 국회의원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지역 감정 없는 국민 통합의 꿈, 노무현의 꿈을 이어가겠다면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국민 속, 민생 속으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비상체제로 당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권리당원이 전면적으로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그런 당원 주권 시대,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 체제로, 비상체제로 당을 운영하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도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 첫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정 대표는 2026년을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며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모두가 선거를 위해 변화를 주문하지만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에둘러 이를 반박했습니다. 선거를 생각하고 선거의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한 걸 겨냥해 송원석 원내대표는 힘자랑 대신 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평산마을과 봉하마을, 민주당과 같은 장소를 찾았는데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지방선거 압승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레드팀이 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 정상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의 중심은 누가 옳은가 다투는 법정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를 묻는 실험실이 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새해 첫날 키워드는 역시 지방선거 승리였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색채에 따라 전략은 제각각인데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며 새해부턴 법정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재판은 모두 11건에 달하는데 오는 16일 첫 선고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점으로 하는 특검 수사는 끝났고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한 건 모두 11건입니다. 이 가운데 1심 선고 기일이 잡힌 재판도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은 16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결심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28일 법원 판단을 받는데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9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잡았고 영부인 지위를 활용해 명품 목걸이와 금거북이,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들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8일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특검법이 1심 사건 선고 기한을 6개월, 2, 3심은 3개월로 규정한 만큼 새해부터 법정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선대 지도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어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며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책임 간부, 국방성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주애 참석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리설주, 주애 세 가족이 참배 행렬 맨 앞줄에 자리했는데 주애는 정중앙에 섰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주애에게 정중한 자리를 사실상 양보한 셈입니다. 북한은 대규모 행사를 열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로 볼 수 있는 간단한 연설도 했는데 미국이나 남측을 향한 대외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주석단에서 공연을 관람합니다. 자정을 전후해 평양 능라도에서 열린 신년 경축 행사로 김 위원장은 새해 시작과 함께 연설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5년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첫 단계를 성과적으로 경유한 해라고 평가하며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장병들을 여러 차례 치켜 세웠습니다. 조국의 위대한 아들들이 고귀한 희생과 공적이 고여져 있음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새세년년의 승리 후에 그들의 이름과 모습들을 빛나는 별처럼 새길 것입니다. 조국을 더 높은 힘과 존엄의 경지에 올려세웠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거나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남측이나 미국 등을 향한 대외 메시지는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9차 당대 준비라는 내부 과제에 집중하느라 대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주요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북한의 9차 당대회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로 예상됩니다. 대남, 대미 메시지 역시 당대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노선에서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측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군사회담 등 우리 측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건 상태입니다. 한반도 적대적 이익과론의 유지 또는 공식화, 조건부 대미관계, 그리고 북러 밀착을 통한 신냉전 외교, 이게 아마 큰 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의 연하장을 받은 사실을 한 줄로만 간략히 보도했는데 2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는 한중 정상회담 소식에 불만을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대규모 신년 경축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색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행원들이 일제히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김 위원장보다 딸 주애가 먼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물론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보다도 이례적으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거죠. 행사장에 도착 후 환대를 받은 김정은과 딸 주애,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보다 딸 주애를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주애는 김 위원장 바로 옆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순간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받았습니다. 환호 속에서 딸 주애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김정은의 볼에 입을 맞추는데요. 부녀의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 위원장도 한박 웃음으로 화답하며 딸 주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이번에도 리설주 여사가 아닌 딸 주애에게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초등학생 나이로 추정되는 주애가 마치 어른처럼 아이들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안아주는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행사장엔 주요 간부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정의 결혼과 출산설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는데 진짜 본인의 아이들인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이 여럿 있었지만 별도의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재차 강조하며 남북 대화를 이어갈 의지를 밝힌 바 있죠. 앞서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각오까지 밝힌 상태인데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인 엔드 이니셔티브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줄곧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지했고 민간단체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공식 제안한 한편 국제사회에선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 엔드 이니셔티브를 천명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모두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들인데 북한의 호응은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휴전선 부근에 2중, 3중 철책을 치고 있습니다. 비상 연락망마저 모두 단절된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북한이 접촉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손을 계속 내밀겠다는 건데 눈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게 우리로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전승절 등을 계기로 강화된 북중러 밀착 행보는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를 이전보다 늘려줬습니다. 非常高兴啊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이 대통령이 자처한 게 페이스메이커, 즉 북미 관계 개선부터 지원하는 역할인데 이 또한 아직은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없다는 북한과 협상의 전제 조건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같이 풀기 힘든 난제들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 역시 명확한 만큼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억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호 의원, 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요. 당에서 곧바로 아예 제명을 했습니다. 저녁에 긴급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 거죠? 네, 일단 이 여론을 좀 살펴보면 네. 강선호 의원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진 탈당을. 그런데 이제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혹여 국민들 사이에서도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래서 일단 탈당을 해가지고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나서 나중에 뭐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탈당을 한 이후에도 제명을 할 수가 있는 또 당규가 있고 또 탈당과 또 이 제명은 차이가 큽니다. 네. 탈당은 나중에 다시 뭐 심의를 거쳐서 복당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명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다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네.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경 시의원도 공천 대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금품도 공천 대가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라는 것은 공천 대가는 아니지만 금품을 준 적은 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돈을 받은 적은 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 부정한 돈은 곧바로 인지하자마자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법적 문제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내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강 의원은 버텼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봤던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심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탈당 후 제명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직에서 우리가 제명하겠다 이런 선제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선호 의원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 그리고 기능 역할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이라는 현금이 오고 갔고 그것을 공간이 간사였던 김병기 당시 의원한테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단수 공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컷오프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이 된 이유가 뭐냐? 게다가 김병기 당시 의원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걸 왜 저한테 와서 상의하시느냐? 공천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이튿날 바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파악하기로도 굉장히 불분명한 지점들이 상당히 많다. 과연 그 돈을 받은 것이 돈이 오고 간 것이 김경 시의원 한 사람에 그치겠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 오고 갔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압박감을 느낀 김병기 의원이 결국에 공천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민주당 내의 감찰 혹은 윤리위 차원에서의 그런 알아보는 이런 것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강선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더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스스로 고소고발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달 25일에 윤리감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뒤늦게 밝혀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사이가 사실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사실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원들로부터 선출이 됐지만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과 권리당원으로부터 선출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권자가 당대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와 관련된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지면 이것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야당에서 뭐 걸핏하면은 뭐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이관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또 상황 판단은 해야 되고 그런다고 또 외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했던 저는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의원직 제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의원직 제명은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노웅래 의원 사건만 하더라도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뭐 돈 봉투 소리가 바스락거린다 했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혐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명을 한 것이고 나중에 정말로 재판에 가서 유죄가 밝혀지면 그때는 국민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제명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네.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 출마 예정자에게 과거에 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탄원서도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사실 지난해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그것을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탄원서를 묵살한 것이죠.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의혹 제기 혹은 뜬소문으로 풍문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사실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본인의 측근들을 공천을 주고 의원직에 앉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로 끝날 문제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특검의 수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특검을 출범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이 검은 돈이 민주당에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니겠느냐. 이 검은 돈, 뒷돈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정당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전체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검은 돈 게이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경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향후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대통령,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서두에. 분명히 목적을 가진 탄원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시 대표가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까지도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2024년 당 대표실에 탄원서를 전달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어쨌든 지금은 탈당을 한 상태인데요. 당시에 당이 이거를 뭉갰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뭐 과거에 당대표실, 뭐 원내대표실 근무를 해봤지만 이 당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 같은 이 당 지도부에는 기본적으로 뭐 탄원서를 우편으로 메일로 방문해서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특히나 당시에 김병기 의원은 공간이 간사였기 때문에 사실 김병기 의원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당에서 이 공간이 간사는 본인이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하길 바랍니다. 네. 그만큼 칼을 들고 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한을 많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대표실에서는 이러한 제보 내용이 오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제가 근무할 때는 바로 윤리감찰단에 보냅니다. 네. 어차피 그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22일 날 탈당을 했어요. 네. 탈당한 이유가 일종의 컷오프,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본인의 지역구가 지정이 돼서 컷오프의 느낌이 있어서 이제 탈당을 한 거죠. 근데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독서를 내뿜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왔던 비판이 아니 그렇게 민주당이 잘못되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신이 국회의원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왜 컷오프되고 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김병기 의원이 또 위험에 빠지니까 그때 와서 또 옆구리를 찌르는 격 아니냐. 그래서 물론 이수진 전 의원이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거나
혹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메신저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어떤 제보와 상관없이 네. 어쨌든 경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원한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사안이 너무 구체적으로 좀 밝혀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의원들 돈을 전달했다라고 알려진 구의원들이 돈을 돌려받았는데 왜 돌려받았느냐?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이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돌려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 혹은 김병기 의원 측에서 돈의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가능하겠죠. 게다가 그것들이 그 해당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통해서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있어서 법적인 진상 규명, 법적인 진실 규명을 하는데도 본인들이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 의혹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차원에서도 그냥 단순히 당내 감찰 혹은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김병기 의원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저는 더 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공천 헌금이 오고 갔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김병기, 강선우 두 분에만 한정되어 있겠느냐라는 국민적인 물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체적으로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김경시 의원이 과거에 3,000명이라는 많은 수의 당원들을 입당시키면서 당비 대납을 시켜주겠다. 이런 의혹의 당사자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날이 그 책임 당원들의 권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비 대납을 통해서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민주당 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굉장히 큰 힘을 미친다면 이것 또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실체적으로 규명을 해서 국민 앞에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혹은 몸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는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좀 당 차원의 징계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을 통해 가지고 진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윤리감찰단도 당연히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라든지 특히나 야당이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을 통해 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렇게 밝히면 그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윤리감찰단도 당연히 나름대로 해야 될 조치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은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또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질 문제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민주당도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당원 가입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아쉬운 게 아니 뭐 통일교와 관련돼 가지고 전국 지역에서 대선에서 입당을 시켰던 것이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드러났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도 신천지 당원들의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통해서 본인이 당시 윤석열 전 후보에게 패배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당 모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신천지 혹은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했다 이것과 대규모의 당원들을 입당을 시키면서 당비를 대납시켜줬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비 대납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갔다면 저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당원 가입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새해 첫날부터 갑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내란 세력 아닙니까?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벼르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미 여러 제보를 받았다라고도 했고요. 녹취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저 내용이 전 약과에 그칠 것이다. 더 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혜훈 의원실에서 근무했었던 보좌진들께서 네. 지금 좀 뭉치고 있다라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네. 이혜훈 의원이 지금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인격적인 모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심을 느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녹취록들은 조족지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큰 것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혜훈 의원의 청문회 통과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네. 결국엔 낙마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에서 저희가 좀 돌이켜 봐야 될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토록 무너졌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분명히 강선호 의원이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선호 의원의 사태에서 그러한 것들에서 좀 배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 인사를 추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간단한 스크리닝, 평판조회도 없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혜훈 전 의원의 이러한 보좌진 갑질, 하대 내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주변의 평판조회만 간단히 했었더라도 걸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 이거 자체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내포한다고 보고 지금 이혜훈 의원이 폭언을 한 상대방이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네. 인턴 보좌진이었습니다. 인턴 보좌진은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죠. 그런 약자를 대상으로 야, 너 고함은 물론이고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건까지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것은 이혜훈 후보자가 최소한의 인격적인 도리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증명했다고 보고 네.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책임을 질 것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본인이 과거에 썼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즉각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은 당 대표도 뭐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 폭언과 갑질 논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의 검증 시스템을 저희가 너무 믿었다.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 받으신 분인데 이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인턴 비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오래 전이죠. 네. 이제 보통 인턴 비서들이 하는 일이 가장 국회 먼저 들어오면 이제 신문 스크랩입니다. 신문 스크랩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본인 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먼저 정리를 하죠. 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정치 현안이라든지 의원의 관심사를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턴 직원이 사실 뭐 국회의원과 항상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죠. 또 우리 신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네. 뭐 여성 같은 경우 뭐 20대 초중반, 남성 같은 경우 뭐 중반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성까지 질렀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들으니까 네.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피해 직원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사실 이 직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저는 인사청문회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인사청문회에 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박지원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일로서 국민과 대통령께 보답하겠다고 했다는데 청문회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청문회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원 혹은 의혹 제기 이것과는 다릅니다. 녹취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감정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을 끼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네.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혜훈 의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사죄를 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해당 녹취가 이루어진 것이 그 보좌진들한테 갑질하고 폭언을 한 것이 2017년입니다. 8년, 9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과 안 하다가 장관으로 임명되고 이것이 논란이 될 것 같고 본인의 앞길에 장애물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그 사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게다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야,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보좌진들을 막대하더니 이제 와서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사과를 해?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혜훈 의원과 관련해서 단순히 보좌진 갑질, 하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보좌진을 유용했다라는 의혹까지도 계속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집안에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 프린터기를 고치라고 그 보좌 직원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혜훈 의원의 남편께서 뭐 음악을 듣고 계셨다. 이러한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변기를 고쳐라. 이것과 매한가지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세상의 을들, 약자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했지만 결국에는 임명한 인사들을 보니까 갑질로 무장한 권위의식에 찌든 인사들만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두 분도 보좌진들과의 불화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더불어서 장관으로 게다가 보수 진영의 인사라고 하면서 탕평 책을 썼던 분까지도 보좌진과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저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후보 지명을 철회하는 경우까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때 갑질은 무관용 원칙이다라고 했다면서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지금의 트렌드가 가장 국민들이 좀 예민하게 보는 부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사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 부분, 특히나 전직 의원이나 현직 의원이면 이 보좌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도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특히나 예민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도 뭐 지명은 했지만 사실 뭐 알고 지명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누구에게 전원으로 뭐 사죄를 드린다 이런 말보다는 직접 본인이 가서 그 직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후에 뭐 청문회를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무작정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총리직을 제안받았었다는 설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거를 확인을 해줬어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그 대통령도 연락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제안이 없었다. 네. 이렇게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없었던 거지 이재명 당시 대표의 개인적인 연락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혹은 이 정치권에서 그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학자이면서도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실제로 임명을 해가지고 뭐 본인 딴에는 탕평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근저에는 결국에 경제학자 출신의 보수 인사들을 총알바지로 내걸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혹은 공약했었던 기본소득, 확장재정 이런 것들은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다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정책들이 성공한다 이러면 정권의
성과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경제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간다 이러면 경제 사령탑들을 향해서 책임을 물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경제학자 출신들의 보수 인사들을 총알바지로 내걸어서 정책 실패를 미리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 인사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국민의힘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열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은 저는 굉장히 칭송드리고 싶고 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이혜훈 의원의 행보와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직 하나 때문에 본인이 몸담았었던 친정을 내버리고 민주당 쪽으로 투항한 이혜훈 의원과의 행보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유승민 전 대표의 정치적인 그 체급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냐라면서 통합이 아니라 보수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해석을 내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일하냐, 그게 마치 보수 쪽 뭐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충성도가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하려고 했던 큰 정치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대한민국에 우리 가족끼리만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얘기 안 할 겁니까? 오히려 힘이 없는 야당이라면 적극적으로 내각에 본인이 진입할 기회가 있다면 진입을 해서 본인들의 철학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과 대한민국에 좋다고 생각하면 관철시키고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나는 일 안 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될까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선거 전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많은 연락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에도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연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총리직을 제안했다라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전에 저희 민주당은 중도 우파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쪽 인사들 접촉해가지고 데려가셔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 옆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이 손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접촉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같이 무대에 서서 지지선을 하게 한 것도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의 소신이 있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본인이 뭐 보수 지지자에게 충성도를 입증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과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는 유난히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럿 발생해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죠. 새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지고 기업의 책임과 투자도 키웁니다. 새해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양희력 기자가 소개합니다.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가입자 식별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그리고 3,370만 고객 계정 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까지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탓도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 경각심이 부족한 거란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을 10%까지 끌어올려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 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도 손봅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줄여주는 유인책도 함께 도입합니다.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인력도 보강합니다. 이와 별개로 예방전담 조직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더라도 일파만파 논란인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 중견기업 직장인은 올해부터 1시간 늦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또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이 4살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돌봄 정책도 시행됩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과 아이 등원, 등교 준비로 정신없는 워킹맘, 워킹데디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합니다. 육아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 중견기업 노동자가 단축 근로 대상입니다. 정부는 임금이 줄지 않게 노동자 1명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부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4살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보육료 외에 부모가 내온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5살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책이 4살로 확대되고 내년엔 3살까지 혜택을 봅니다. 지난해 7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8살까지로 1살 올라갑니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 12살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시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역시 월 160만 7,650원에서 168만 4,210원으로 인상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안팎으로 난관을 겪은 한국 경제. 하지만 수출 성적표는 빛났습니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운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호황을 맞은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새해 첫 쇳물이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쏟아져 나옵니다. 1,500도의 열기 속에 더 단단한 강철이 탄생하듯 우리나라 수출은 대미관세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기록을 썼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8% 늘어난 7,09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11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속에 무역 수지 흑자도 780억 달러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등 공신은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 반도체였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22% 넘게 늘어난 1,734억 달러로 1년 만에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앞세운 조선업과 고전했던 북미 대신 유럽 등의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자동차 역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관세 직격탄으로 3% 넘게 줄어든 미국 수출은 지난달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반면 우리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철강과 석유화학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의 저가 밀어대기에 뿌리부터 흔들린 석유화학과 50%의 대미관세 부담을 짊어진 철강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곳 제철소의 쇳물이 산업계 현장 곳곳에 열기를 불어넣듯 철강과 석유화학 등 지난해 힘들었던 모든 업종이 다시 한번 끌어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박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새해 첫날부터 드론 공방을 주고받으며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 시도에 대한 새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층짜리 호텔 건물이 폭격맞은 것처럼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헤르손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새해 첫날을 축하하려고 모인 주민들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볼린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주택과 민간 시설이 불에 탔습니다. 새해 첫날 10만 명 넘게 정전 피해를 봤다고 이 지역 전력회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 시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8일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나온 것이라며 데이터 기록 장치를 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Что целью атаки был комплекс зданий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관저 공격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SNS에 공유했는데도 러시아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리한 종전 협상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10% 남은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ела у дорозі майже 50 годин. Мирна угода готова на 90%. 종전 협상 중에도 계속되는 드론 공방 속에 전쟁터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며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야 입장을 발표했는데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월 1일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입니다.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현상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육해 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7번째로 실시한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은 미국이 타이완에 역대 최대인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훈련 종료 이후에야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미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지도부도 초당적으로 나서 중국의 이번 훈련이 의도된 상황 악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늘 해왔던 훈련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No, nothing worries me. Nothing. I've been doing naval exercises for 20 years in that area.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반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달 30일 미중 협력도 중요하지만 타이완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사안이라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맞서 강력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붉은 말띠의 해를 맞아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 첫 업무 개시일 중국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새해맞이 초읽기가 끝나자 AR로 구현한 붉은 말대가 만리장성의 밤하늘 위를 내달립니다. 특히 빨간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 적토마의 주인인 고전 삼국지의 관우는 재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就是因为我马上想要申请博士嘛，我就希望我的申博的历程能顺利一些。然后我希望马年我爸的身体能至少比今年好。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차기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반도체 기술 자립에 성과가 있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지난 연말 전격 감행된 7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을 마친 직후라 통일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两岸同胞血浓于水，祖国统一的历史大势不可阻挡。 사흘 연휴를 보내고 4일 새해 첫 업무를 개시하는 중국.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첫날이기도 합니다. 2026년 국빈 방문하는 첫 해외 정상이라며 한중 관계 새 출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那我觉得在中韩关系的基础上面，我希望整个世界都2026年要再和平一些。
오는 4월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도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 갈등,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11월엔 중국 남부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 이 대통령의 연내 두 번째 방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더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전직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경찰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각종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직 구의원 2명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들은 이러한 이유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서 지난 2023년 12월쯤 당시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을 거쳐서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지난 2024년에 폭로했지만 당시 큰 주목을 못 받다가 현재 김병기 의원 관련 논란이 확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건데요. 서울 동작경찰서에도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역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 10건에 대한 의혹이 현재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상태인데요. 아직 수사 자료가 일선 경찰서에서 전부 넘어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이나 참고인 조사가 다음 주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만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김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진다면 어디서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 고발인 조사도 다음 주에 이뤄지는 거죠? 네, 강선 의원은 지난 2022년 보좌관을 거쳐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돈을 전달받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돈의 처리 방향을 두고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은 더 커졌는데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다음 주 월요일 강선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강선 의원 사건은 김병기 의원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질 예정인데요. 이후 기록 검토 등을 거쳐서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을 포함한 강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되는 건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의혹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했는데 최고 수준의 징계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통상 금품이 오가는 사건은 준 사람은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준 사람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받은 사람 측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특수한 사례에 기인한 것인데 녹음 파일, 즉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의 녹음 파일 내용에 비춰보면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일반인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인 정치인으로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인으로서의 강선우 의원은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은 사실 자체를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금전이 오간 게 사실이라면 그 공천의 대가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공천을 두고 금품이 오간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무죄 판단 여부가 갈려지게 됩니다. 특히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거액의 금전이
정치자금법을 따르지 않고 오간 정도에 그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치겠지만 이를 넘어서서 특정한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이 오간 사실이 추가로 규명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추가되게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청탁금지법과 일각에서는 특가법 위반, 뇌물죄도 거론하고 있는데 물론 정치인으로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당의 공천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연 공직자로서의 업무인지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천이 대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다른 사유로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방식으로만 각종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의 돈도 아니고 큰 거액의 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받게 되면 그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받았다면 이 자체도 청탁금지법 위반인 만큼 공천과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고 공천과 관련된다면 여기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녹취에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인데 이와는 별개로 김 전 원내대표 본인도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사안은 과거에도 한번 문제가 불거졌지만 큰 파장이 일지 않고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김병기 의원은 사실관계 전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구의원들이 김병기 의원 사모님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전 구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자택을 방문해서 사모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5개월 뒤에 사모님이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에 이 2천만 원을 담아서 돌려주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전 구의원도 이 사모님이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천만 원을 건넸더니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사양했다고 하고 그러다 며칠 후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해서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도 3개월 뒤에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김병기 의원이 사모님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김병기 의원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당 부분 묵혀두었다면 각각 5개월 뒤와 3개월 뒤에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보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오랜 기간 보관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뒤늦게 두 사건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의원들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돌려준 경위와 관련해서도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질문을 드리면 김병기 의원이 이를 정말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처벌은 아내만 받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몰랐다면 아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내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보유한 채로 상황이 달라지자 예를 들어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자 뒤늦게 돈을 돌려주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 공천과 관련성이 규명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문제되지만 김병기 의원이 몰랐다거나 안 즉시 곧바로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때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사태, 오히려 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만한 사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가정입니다만 실제로 돈을 받았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보유하였고 특히 돈을 돌려주게 된 결정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서 더 이상 이 돈을 보유하다가는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돈을 돌려주었다면 죄 성립에는 아무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재산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일부 감형될지언정 본질적인 감형 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공천이라고 하는 그 내부 그 일 자체는 당 내부의 절차라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선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정당 내부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만한 사안이고 뇌물죄가 적용될지가 의문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거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그 포괄적인 범위에 비추어 보아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지만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병기 의원은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고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인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가법상 뇌물죄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더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공천을 대가로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이르렀다면 이때는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오히려 다주택자 문제가 불거져서 공천에서 탈락되어야 할 김경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면 이때는 위기에 의해서 공천 업무를 방해한 공천 방해 업무, 즉 업무 방해죄가 논의될 요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거론된 법 위반 의혹이 벌써 5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고발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두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보다는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사실 압수수색은 불가피합니다. 이 고발인 조사는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는 경찰서 단위의 고발인 조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경찰서 단위의 고발인 조사 외에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미 수사에 착수하였거나 경찰의 고발인 조사 내역을 전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은 시점이 일부 틀어질지언정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당 공관위 심사자료, 나아가 회의록, 혹여나 존재한다면 내부 보고 문건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과 그 보좌관, 김병기 의원에 대한 핸드폰 등 각종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통화 내역, 특히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녹음 파일처럼 추가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 문자와 SNS에 대한 포괄적인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억 원의 현금은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이라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게 될 터인데 특히 이 사건은 현금이 도대체 언제 전달되었는지가 주된 관심 사안으로 규명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위로 전달되었으며 나아가 강선우 의원이 언제 인지하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강선우 의원이 상당히 다급해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당시 김경 시의원 후보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길래 강선우 의원이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박성배 변호사는 이런 수사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경험으로 비춰보자면 이번 사안들이 규명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안은 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측도 여러 사람이 연루돼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강선우 의원이 자신이 현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선우 의원 측 스스로가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 이런 사안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없는 사실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사건의 수사 결과와 법리 적용에 따라서 강선우 의원 측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김경 시의원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른다면 과연 김경 시의원이 지금까지 돈을 준 적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진술 번복의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흔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또 다른 돌발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 관련된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 규명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 건은 지금 이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쉬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규명이 쉬워 보입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
제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만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었다는 등 상대방에게 일부 유리한 사실도 제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제보 내용이라 제보의 신빙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보의 신빙성만으로 수사를 완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들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특히 받은 사람 측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해야 할 터인데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실제로 전달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이 과연 어느 시점부터 인지를 하였는지,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돈을 반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고 그 법리를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공판 요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할 텐데 지금 내란 혐의는 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량을 구형을 할까요?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에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예정에 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란 재판이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오는 9일에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병합해서 추정컨대는 아마 2월 초 중순경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특검이 9일 변론 종결 당시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월 초 중순경에 형이 선고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사형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선고 내용이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 결과를 가늠해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7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8.71% 올라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의 상승률도 뛰어넘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11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연말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오르며 47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0.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 송파구가 0.33% 오르는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집계되면서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의 연간 상승률 8.03%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의 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선 송파구 상승률이 21%에 육박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성동구 순으로 나타나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공급 절벽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이 실제 가격에 크게 전이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주택을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분석들을. 서울 아파트값 열기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번졌습니다. 지난해 경기 과천이 20% 넘게 올랐고 성남 분당도 19% 넘게 오르는 등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곳 위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은 오히려 1.13%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값은 1.0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줄어들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는 다시 늘어납니다. 갖고 있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해마다 100만 원씩 깎여온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승용차 300만 원, 승합차 7천만 원, 화물차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갖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사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580만 원 정도 있던 보조금이 6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전환지원금 낭비와 악용을 막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출고 후에 3년이 지난 차를 대상으로 하고 또 가족 간의 증여라든지 판매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계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보조금 액수를 깎아왔지만 올해는 다시 당근책을 꺼냈습니다. 캐즘이라든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서 상대적으로 구매 보조금의 축소 속도가 좀 더 빠른 보급 속도보다 좀 더 빠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와 함께 올해 국내 시장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 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에 보조금이 새로 지원됩니다. 또 기존 전기 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을 5,300만 원에서 내년부터 5천만 원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차종별로 보급 대수를 환산해보면 모두 30만 대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열흘 동안 행정 예고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17살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오후 2시 반쯤 무궁화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79살 여성과 18살 남성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과 남성은 각각 머리와 손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 용역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해주는 대가로 40대 아들을 해당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재개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광명지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인 70대 A씨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재개발 비용 절감 관련 용역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주고 그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을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영하 1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중부지방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광주 1도, 부산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여전히 호남 서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cm 이상, 그 밖에 호남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호남 서부는 오전까지,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은 밤까지 강한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는 추위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대기도 무척 건조해서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